대부분 일정을 줄이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단둥 호텔이 예약을 받지 않아 전용 열차는 베이징에 가지 않고 평양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내 난동으로 하와이로 여객기를 회항시킨 한국인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되는데 중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최소 190곳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검찰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를 고소한 김웅 씨가 19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손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물증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7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빈손 회담을 마치고 오늘 저녁 열차로 하노이를 떠나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당장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좀 돌이켜보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 영변 외 핵시설입니다. 미국은 왜 다른 곳의 핵시설 확인을 끝까지 요구를 했고 다른 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우린 다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영변 외 핵시설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상보다 일찍 귀국길에 오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2시 반쯤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군악대와 현지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동당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환송 인파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앞당겨 이곳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의 일정 없이 빠르게 전용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당역 일대는 교통 통제를 시작하고 현지 주민들을 환송 행사에 동원했지만 입국 당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줄어든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오늘 오전 총리와 국회의장 면담 일정도 잡혀 있었지만 미국과의 회담 결렬 직후 면담 일정은 어제로 앞당겼습니다. 오늘 일정을 줄이고 출발을 서두른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귀국길도 중국을 관통하는 열차편을 선택했습니다. 귀국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북 회담 결렬 이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셨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굳은 표정으로 베트남 방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아주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점차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를 이어서 베트남과의 친선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노이에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베트남의 공식 환영 행사 도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준비한 만찬도 중 활짝 웃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할아버지 김일성과 손잡았던 베트남 국부 호찌민 전 주석의 묘소에 화환을 올렸습니다. 묘소 헌화인 만큼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앞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호치민 묘소로 이동할 때 차에서 내려 4분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뚫린 야외에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 국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베트남을 떠나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 수령들의 뜻을 받들어 친선 협조 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꼭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그런데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인용을 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 새로운 길,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언급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달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핵 담판이 무산될 경우 생존을 위해 이란 등의 핵 기술을 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일부는 경제 발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핵무기 개발에 투입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같은 군사 도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오늘도 국내 언론을 만나 영변 핵시설을 다 내놓는다고 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비핵화 의지에 변함없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미 압박용 발언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중재를 부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제재를 풀기 위해 영변의 핵시설을 공개할지 아니면 핵과 중국을 등에 업고 벼랑 끝 외교에 나설지 귀국길에 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에 돌아간 이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실질적인 협상을 했고 서로 원하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속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압박은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를 통화해서 북한 비핵화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북 합의가 무산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들도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으니 지켜보자며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원하는 걸 제시했으니 후속 협상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it's, not so much that the talks collapsed or that the two sides have walked away forever. As we move forward, I think it was a good development that.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한중일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선 북한 비핵화의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의 협의에선 유엔 제재가 핵이 없는 북한을 보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말해 제재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비어의 죽음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은 북한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원비어의 학대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비어의 죽음을 나중에 알았다며 큰 국가이고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있어 일일이 알 수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He tells me that he didn't know about it, and I will take him at his word. 원비어 부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성명을 통해 김정은과 그의 사악한 정권이 우리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어떠한 변명이나 과장된 칭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깡패들을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토를 사랑하고 자주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비어는 북한 억류 17개월 만인 2017년 6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에 미북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폭제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땅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 다시 중재역에 나서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입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활용했던 대북 특사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지난해 3월 방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미북 회담을 이끌어냈고 9월 특사단 파견은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남북 한라인 통화나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설명을 들은 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법 모색의 하나로 정의용 실장을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1, 2차장을 먼저 교체한 터라 여의치 않습니다. 또 성급한 중재역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른 것 영변 외 핵시설. 이 왜 쟁점이 되는 건지 정치부 김정훈 기자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북한이 얘기한 게 영변의 플루토늄 또 우라늄 이런 것 시설까지 다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국은 협상을 결렬시킨 겁니까? 예, 그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북한이 이미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공개해도 된다는 말은 좀 뒤집어 보면 그 말고도 다른 것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이제 강선이라는 지역에 영변보다 더 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40곳에서 한 100곳에 핵시설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변 외 핵시설을 제시했더니 북한 측이 놀랐다고 전했는데 그런 것 중 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변하면 북한 핵시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폐기하겠다 이런 거 정도 얘기하면 이거는 비핵화의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좀 전문가들마다 좀 분석이 좀 엇갈립니다. 그래요?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60% 정도로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변은 이제 초기 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낡아서 실제 가동보다는 이젠 좀 뭐 핵 역사 박물관 뭐 이런 거에 가깝다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밥 우드워드의 저서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시설 공습을 계획을 했다가 북한 핵 능력의 85%만 실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국방부 보고를 받고 공습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15%의 핵력이 남았을까 봐 공습을 포기했다면 이미 뭐 40%에서 70% 이상 가량 남겨두는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부가 생각한 우리 정부의 평가, 영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핵 개발의 이제 핵심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에 대한 합의가 아마 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겠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은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재처리 시설을 활용해서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최근 국제기관이죠.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는요.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플루토늄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러거나 한 번도 검증이나 사찰을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변 폐기만으로도 스몰 딜이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과 긴밀한 소통 또 뭐 내용을 잘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영변 외의 핵시설이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 정부는 그러면 몰랐다는 겁니까?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회담 결렬 직후에 기자들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긴 했습니다. 영변 외의 큰 핵시설을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죠.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다는 건데 뭐 명확한 답변은 당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성과 같은 영변 외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일본 아사히 신문은 전직 청와대 관리를 인용해서요. 평양 근교 지하에 최대 10곳 이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영변을 폐기한 이후엔 여타 핵시설의 추가적 연구 폐기라든지 또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 등으로 이런 시설들을 줄곧 거론을 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신뢰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영변 외 지역은 단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후 논의될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작업 중이던 크레인의 줄이 끊어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선 보일러에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8명이 부상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철 처리장. 바닥에 크레인 집게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고철 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의 줄이 끊어지면서 집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시간이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와서 119에 신고한 거. 이 사고로 작업하던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래서 집게에 다쳤다고 들었어요. 크레인 집게에 다쳐가지고. 오늘 새벽 6시쯤 부산 다세대 주택에선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로 보이는 사고로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층 한 집에 있던 이들은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이 있자 소방서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하루에 저희들이 국가수하고 합동 감식을 좀 해야 돼요. 어젯밤 포항에선 요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등 2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방파제에서는 유턴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5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쌍방 고소 사건 당사자 주장을 한 차례씩 들은 셈이라 경찰이 조만간 대질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입회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지 19시간 만입니다. 조사 다 성실하게 받았고 김 기자님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손석희 JTBC 사장을 폭행치상과 협박 등으로 고소하게 된 사실관계 소명과 손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본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뒤 관련 내용을 주재하자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채용 등의 회유를 받았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기존에 제출한 전치 3주의 진단서 외에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최초 제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로 손 사장의 협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취업을 부탁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을 꼭 밝혀주겠죠. 경찰은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본 뒤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씨 측은 대질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만취한 40대 한국인 승객의 난동 때문에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FBI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 3명에게 둘러싸인 남성이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공개된 이 사진 속 주인공은 기내 음주난동 현행범으로 붙잡힌 47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7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하와이안 항공 HA459편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다 비운 후 옆자리에 앉은 9살 소년 어깨에 발을 올리는 등 괴롭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해 일부 승객과 승무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해당 편 기장은 이륙한 지 4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다시 호놀룰루 공항으로 긴급 회항을 결정해 김 씨를 FBI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기내난동 이틀 전인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입국을 거부당해 이틀간 구치소에 억류돼 있다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5일 구속적 부심을 앞둔 김 씨는 미국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 달러, 우리 돈 2억 8천만 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폭행 시비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논란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약물 성범죄 문제로 비화되면서 여성들이 올해 처음으로 해화역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장에선 일부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해화역 앞에 회색 옷을 입은 여성 8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마약인 물뽕 피해를 형상화하기 위해 의상도 무채색 옷으로 맞췄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남성 약물 카르텔 규탄 시위 카페 주최로 열린 오늘 집회에선 약물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약물 범죄! 국가는 마약 마켓! 판매업자! 집회 참가자들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불법 강간약물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범죄가 만연한 클럽을 폐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클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도 비판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멈춰라. 너희들이 바로 남성 약물 카르텔의 튼튼한 기둥이다. 집회 현장에선 일부 남성의 소란으로 경찰이 제지하는 해프닝도 빚어졌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가족을 대표해서 남성을 성폭행범 그리고 마약범으로 조장하는 이들의 시위를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단계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유포 등 3차 범죄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요즘 부쩍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예년보다 이 봄이 열흘 이상 빨리 찾아온 건데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극성인 상황에 불청객인 황사의 방문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물질 관측을 위해서 서해안에 영구용 항공기도 투입이 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강 건너가 안개 낀 듯 뿌옇게 넘어다 보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챙겨 썼습니다. 나오는 거는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늘상 하고 다니는 거라서 요즘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오늘 서울과 광주, 부산 낮 기온은 15도, 강릉과 춘천도 14도까지 오르면서 모처럼 해수욕장에도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대전, 충청도 등 7개 시도에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는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당 서울은 84, 인천 99, 충남 84, 전북 80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연구용 항공기가 어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항공기는 GTA사의 비치크래프트 1900D 기종으로 내부 설비 개조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서해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분석과 전국 발전소, 공단 상공 대기질 분석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개학 연기를 선언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최소 19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검찰까지 나서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들도 상당수여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집계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164곳을 웃돌았습니다. 서울 39곳, 경기 44곳 등 전국 유치원 3,875곳 가운데 190곳입니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은 곳이 296곳임을 감안하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외에 법무부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나서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단체 행동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오는 4일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검찰도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국민으로서 소통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정부와 한유총 간 극한 대립에 학부모와 유아만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서울 송파 구의회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동료 의원에게 의사봉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그 의원은 상대 의원을 고소를 했고
고소당한 의원 역시 상대 의원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장환 송파구 의원은 지난달 같은 지역 자유한국당 이배철 구 의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의회에서 이 의원에게 의사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때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저는 이제 의사봉 안 뺏기고 김장환 의원은 원고는 안 뺏기고 내 의사봉은 또 뺏으려는 그런 그 제스처에 있었어요. 이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랑이의 발단은 민주당 구 의원들이 조기축구회 등의 체육관 사용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과정에서 한국당 구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판가름해줄 구의회 영상회의록은 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보통 같으면 이제 올리는 게 맞을 텐데 이게 뭐 결제를 받고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동작구 의회 여야 의원은 지난달 한밤중에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여 입건됐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북구 최재성 구 의원은 동장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TV조선 윤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줬는데요. 이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들이 마트 같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불똥이 소비자에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왜 그런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계산 코너. 고객 대부분은 카드로 지불합니다. 지난해 이 마트의 매출 중 카드 결제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여기에 1.8%는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이 수수료를 이번 달부터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 2만 3천여 곳. 이동통신사와 자동차, 항공사 등이 모두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마케팅비 분담률을 조정한 결과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포인트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해당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상황. 조정할 만한 뭐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과정이 필요한데.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여론을 의식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갈등 구조가 길어지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마케팅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할인이나 적립 등의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 가격에 반영이 되든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든지. 금융당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가맹점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지만 업체 사이에는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자 모델로 반전에 나서는 업체도 있고 아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1983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토종 SUV 코란도 8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더 크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기세를 몰아 올해 11년 만에 흑자 전환을 노립니다. 판매 물량 확대를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뿐만 아니라 중장기 발전 전략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현대차도 이른바 국민 세단 소나타의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기아차도 올해 신형 K5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국내 토종업체들이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반면 외국계 회사들은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 최장 파업을 벌이고 있는 르노 삼성은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나 줄었고 올해 닛산 로고의 위탁 생산마저 종료되면 공장 가동률은 절반으로 떨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한국 GM도 법인 분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노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또 이것은 결국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미국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타격도 우려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선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다의 9.11 될 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인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하태경 의원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네. 이틀 전에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았죠. 이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산시에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4시 20분인데 1시간 40분 동안, 약 100분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다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통제가 돼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전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내일 오후에 한 개 차로를 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정밀 진단을 실시하는데 한편 이 부산 해경은 러시아 화물 선장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돌려달라 해상 시위. 프랭카드를 보니까 저도를 돌려달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도하면은 대통령의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저도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네. 이 어선을 탄 주민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 항구 인근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에는 저도 반환을 즉각 이행하라라는 플랜카드도 여러 개 달았습니다. 오늘 해상 시위에는 거제 주민 300여 명과 어선 26척, 유람선 2척이 참여했습니다. 이 저도 반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문 대통령은 저도 반환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저도는 거제도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이 됐고 이 군사 보호 구역이라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원 증언의 분노의 트윗. 트럼프 대통령 폭풍 트윗을 한 모양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 트윗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이 하노이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폭로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 코언은 하노이 회담 기간에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트위터 5개를 올렸습니다. 예. 사기다, 부정직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아닐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코언의 증언이 믿을만하다라는 비율이 37%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편을 든 다른 사람들은 25%로 아까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코언은 이번 주에 또 의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고 이달 중순에 특검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폭풍 트윗을 계속 날릴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선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씨는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하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힘든 길을 걸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글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홍현주 기자가 필적 분석 전문가를 만나 독립운동가의 글씨를 살펴봤습니다. 1948년 임시정부 주석 판공실. 백범 김구가 73세에 남긴 유목입니다. 독립 만세. 정사각형을 이루는 꽉 찬 글씨는 힘이 넘치고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선 자체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고 생각이 많고. 깔끔하면서 세련된 만해 한용운의 글씨는 꾸밈없는 성격을, 날카롭고 호방한 필선이 특징적인 신익희 선생의 글씨는 고든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그 독립운동가 글씨의 특징은 우선 필획이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그 정돈돼 있고 네모 반듯하면서 균형이 잡혀 있고. 19년 동안 1000명 가까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수집한 구본진 필적연구가의 분석에 따르면 독립운동가 글씨의 78%는 모나고 각진 형태였습니다. 반면 친일파 글씨 중 이 비율은 6%에 불과해 필획이 깔끔하지 않고 선과 글자가 정돈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깔끔하지도 않고 필획이 좀 여러 번 다시 쓴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게 보통 마음이 맑지가 않고 자꾸
꾸며서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글씨입니다. 부드럽기보다는 강하고 흐트러짐 없이 반듯한 독립운동가의 글씨는 조국을 향한 고든 신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위안부로 고초를 겪은 곽예남 할머니가 94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곽 할머니는 1944년 봄부터 1년간 일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곽 할머니는 2015년 폐암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곽예남 할머니 빈소는 전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4일 아침 9시입니다. 프로축구에서 9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노렸던 인천이 제주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은 혼자 2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홈 개막전이 펼쳐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앞. 경기장에 들어서려는 관중들로 길게 줄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팬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우며 검푸른 물결을 이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관중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경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에는 17,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 겨운에 쌓인 축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선제골은 제주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35분 이창민이 미드필더 중앙에서 벼락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전열을 재정비한 인천이 후반 15분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인천이 비디오 판독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무고사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 팀은 일진 1퇴의 공방전을 펼쳤지만 추가골 없이 1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은 개막전에서 9년 만에 승리에 도전했지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전반 24분 지동원의 슛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자 골문 구석을 향해 왼발로 침착하게 차넣습니다. 시즌 3호 골을 터뜨린 지동원은 후반 23분 다시 한 골을 추가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 키를 넘기는 환상적인 칩슛으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평소보다 5배에서 7배가량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공기질이 무척 나쁩니다. 전국에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까지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은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은 5에서 10mm,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방은 종일 나쁨 단계가 전망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전국 낮 기온 11도에서 16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짜 핵은 뒤에 숨긴 채 영변 정도로만 국제사회의 핵심 제재를 풀려 한 이 비핵화 쇼가 하노이 회담 결렬의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핵을 감싸 안고서는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국제사회가 또 속지 않을 거란 점을 북한이 깨닫기 바랍니다. 평양으로 되돌아가는 60여 시간의 기찻길,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 생각과 갈 때 생각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